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작가로 나온 김수정입니다. 네, 현업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보는 게 ETF잖아요. 맞아요. 그럼 책을 쓰실 때도 약간 힘드시지 않았어요? 물린다 표현할까요? 근데 저는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업도 글 쓰는 거에 기반으로 이제 영상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런 건데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책을 쓰면서 느꼈죠. 아, 이거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건 너무 힘들구나. 진짜 너무 힘들게 써가지고 일단 원래 글 쓰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책 쓰는 게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성격상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책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 책이 딱 나왔을 때 100% 만족되는 느낌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한 70%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못 담은 게 많은데 그런 느낌으로 나가는 게 원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담은 것도 많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이 정도 완성을 한 것 같고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책 쓰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일단 되게 꼼꼼하신 것 같고 그리고 뻔하게 그냥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고민과 그런 게 확실히 녹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실전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두리뭉실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움된 게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책을 쓰려고 했던 이유가 진짜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자 이런 컨셉으로 썼던 거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저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ETF, 이 분야,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도 그냥 다 솔직하게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요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시는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보이긴 한데요. ETF로 책을 쓰시게 된 거, 지금 ETF를 다루시기 때문인 거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좀 있을까요? 원래는 사실 제가 금융 쪽에 계속 있기는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원래는 처음에 입사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 리서치 센터 섹터는요? 보통은 반도체, 뭐 화장품 이렇게 섹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매크로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보고, 환율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되는지 보고, 미국 주식 보고 약간 그런 쪽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아래 이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독자적으로 라이팅을 시작을 했던, 보통 이제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라이팅을 시작했던 거는 ETF 쪽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리서치 센터에서 원래 글을 써서 이제 세미나를 다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요즘엔 하기야 ETF 전략 이렇게 독립된 섹터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 때는 아무도 없어서 섹터가 없었어요. 근데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연장선상에 있네요. 저는 처음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라면 ETF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길을 걸어오신 거였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래이고 제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 보고 미국 주식 보고 뭐 한국 주식도 보고 이러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는 ETF를 선택해서 글로벌 ETF를 보다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을 많이 썼었고 거기에 포함되는 주식 종목들도 보다가 계속 글을 써오던 사람이니까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이제 책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RA를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요. 제가 있을 때는 2차전지 쪽이었거든요. 이전지 섹터에 계셨었어요? 네, 2차전지 RA인데 한 10년 전이잖아요. 테슬라밖에 없을 때였어요.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죠. 이렇게 큰 산업이 될 줄 당시는 몰랐죠.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맞는데요. 이게 참 주식이 진짜 어렵다 느끼는 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당시에 너무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맞아요. 주식이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10년 전도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전기차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하이브리드도 우리가 그나마 그냥 타보는 정도? 테슬라는 미국에 돌아다닌다고 하고 있을 때고 한국에서는 뭐 거의 한두 대 가끔 보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전기로만 달리는 차들이 도로에 깔린다는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런 세상이 온다.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맞았는데 당시에는 영업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 특히나 테크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IT 업종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온다. 근데 와요. 오는데 그거의 속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사람이 참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야 미래는 저기 UAM 해가지고 저기 잠실에서 떠가지고 여의도까지 그냥 간대.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미래에는 나중에 우주 여행을 개인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가듯이 갔다 온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너무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우주에 너무 꽂혀가지고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당시에 우주에 꽂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 관련된 책도 쓰고 자료도 막 제일 처음 쓰고 막 스페이스X 분석하고 상장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막 버진 갤럭틱이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회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우주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죠. 뭐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 것 같아도 투자랑 연결 짓는 게 되게 어렵겠다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주는 없어요. 왜냐면 투자랑 연결 짓기는 아직 섣부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책은 정말 지금 당장 보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들로만 이제 구성을 했죠. 이게 애초에 목적이 그랬으니까. 우주는 그냥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거고. 맞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막상 지금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본다면 미래에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 거야. 오, 뭐 그럴 것 같아. 미래는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차 안에서 영상을 보고 있고 차는 그냥 갈 거야.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그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속도와 투자를 하는 사람의 속도는 너무나 다르더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살면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후회는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관심은 계속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 있다 보면 내가 놓쳤던 기회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아 맞아, 그때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저분이 얘기했을 때 이걸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보이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투자 쪽에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뉴스를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T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TF의 인기 진짜 엄청난데요. 현업에서 느끼는 그 인기 어느 정도로 실감이 되시나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숫자로 맨날 보여요. 아, 숫자로 바로바로 보여요. 이 ETF에 얼마나 만큼 투자를 하셨는지 저희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숫자들을 보고 느껴요. 그러니까 3년 전과 지금, 그 다음에 1년 전과 지금, 2년 전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ETF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3년 전, 4년 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 나름 초창기 때부터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책을 쓰자고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온 거로만 봐도 아, 사람들이 정말 ETF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들의 조회수를 보더라도 뉴스도 그렇고, 뉴스에도 ETF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등장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리서치 센터에서 섹터도 ETF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기고 많은 분들이 다루고 이런 거 보면은 인기가 많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봐도 ETF죠. 저는 어디서 느끼냐면요. 저도 ETF 회사에 잠시나마 있었잖아요. 오래된 전이지만요. 당시에 제가 ETF 회사를 다니면서 놀랐던 거는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 미국의 지하철에서 아이쉐어스 광고를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ETF를 지하철에서 광고한다는 게 진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컸거든요. 근데 엊그제 제가 지하철 자주는 타지 않지만요, 지하철 봤는데 온통 ETF던데요. 버스, 지하철, 유튜브 다. 이제 막 연예인이 ETF 들고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엄청 잘생겼네. 저 광고 현장에 가신 분들은 되게 좋았겠다 막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업에 있으니까. 저거 찍을 때 담당자랑 갔을 텐데. 네, 담당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맞아,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이게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진짜 ETF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ETF가 커지는 만큼 이제 경쟁도 많고 일도 많고 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회사에서. 그럼 그만큼 힘들 거고 일도 많을 거고 충분한 보상과 앞날에 대한 커리어 이런 것도 지금 막 생긴 거죠, 더. 일단 일은 정말 많고 관심도 많은 것도 맞고 일에 매몰되어 사는 것도 맞고 정말 빡센데,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옛날부터 해서 애널리스트를 선택을 할 때 ETF를 하겠다고 제가 선택을 해서 ETF 쪽으로 와서 이 길을 걷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산업이 뭐가 매력적이었냐면 사실은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상장을 한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ETF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컨셉으로 상품을 만들고 싶고 이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ETF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ETF를 좀 이해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군에 나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당연히 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까지 다 보고 다 이해해야 되고, 물론 제가 버겁지만 배워가는 게 되게 많은 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한때 간접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ETF도 간접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접 투자 자체가 마치 한물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다 그냥 개인 투자하고 장도 안 오르니까 지수 투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종목 장세해서 그냥 자기 기업 선택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기업 분석 잡고 막 늘어지고 막 그런 했던 분위기가 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투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저변이 정말 커지고 나서 보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ETF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되게 놀랍긴 합니다. 저도 그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찾아봤었는데, 사실 ETF 시장은 미국이 제일 커요. 미국에서도 왜 ETF 시장이 이렇게 컸을까에 대한 논문과 고민과 많은 지수사들과 연준에서까지도 ETF 시장에 대한 논문을 내놓을 정도거든요. 이 ETF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런 논문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요약해 주세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ETF 시장이 되게 많이 커져서 패시브 자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액티브 자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스파이, 그 다음에 QQQ인데, 얘네들로만 계속 자금이 몰렸을 때 이게 약간 큰 애들만 좋은, 혹은 언젠가는 ETF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불러올 위기, 뭐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연준의 결론이 뭐였냐면, ETF의 시장이 커지고 패시브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다가 본인들의 입장이었고,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 그 레포트의 결론이었어요. 이거는 뭐 마케팅이나 제 책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저도 그 레포트를 읽어보고 이렇게까지 ETF 시장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왜일까에 대한 질문은, S&P 500 많이 아시는데 S&P 다우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년 뭘 하냐면, 미국에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S&P 500이라는 지수를 아웃퍼폼한 비중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액티브 펀드의 목적은 S&P 500이라는 벤치마크를 아웃퍼폼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S&P 500 대비해서 연간으로 무조건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거야 라는 목표 안에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건데, 그 비율이 이제 S&P가 매년 정리를 하는데 대부분 50%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50%는 S&P 500을 아웃퍼폼을 하는데 나머지 50%는 S&P 500을 아웃퍼폼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월가 있는 분도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결국에 S&P 다우존스 회사에서 이걸 정리한 이유는 S&P 500 지수가 좋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ETF에 대한 투자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의 기관들이라던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들을 미국에서 이미 다 겪고 검증도 다 해주고 연구도 해주고 있으니까 좋네요. 예를 들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커졌을 때 불안감이라는 게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럴 필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50%면 좀 많네요. 한 20%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그 헤지펀드 매니저랑 내기했던 그런 얘기도 나누다 보면 참 시간을 길게 늘어놓고 봤을 때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 그 비중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50% 내외긴 한데, 이거를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장기간 아웃퍼폼 하는 거는 거의 너무나도 어렵다. 막 10%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역시 시간을 길게 늘렸을 때는 그런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복리가 실제로는 이루어지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PB로 옛날에 일을 할 때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계좌상에 진짜 500%, 1000% 이렇게 찍혀있는 계좌를 흔치가 않잖아요, 볼 수 있는 게. 그럼요. 근데 왜 흔치 않냐면요, 그걸 보기 전에 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10배 오른 주식은 항상 있잖아요. 몇 개씩 있는데 고객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걸 내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들이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떤 계좌냐면 증여원 계좌, 손녀 계좌. 아예 이제 터치하지 않는. 뭐 사연은 모르겠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뭐 손녀의 계좌 터놓고 왜 주식을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사놓고 아무도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되게 까먹으신 거죠, 나중에. 그런 계좌 속에는 이 점프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매우 높은 계좌들은 확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거의 연금 계좌나 증여 계좌 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연금 계좌나 이런 것들은요, 더 놀라운 거는요, 어떤 걸 눌러도 거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연수가 쌓였다 했을 때요. 어차피 연금저축은 안에 개별 주식 못 담잖아요. 네, 당시에는 그냥 ETF도 안 될 때여서 제대로. 그때는 ETF가 별로 없었을 때. 그렇죠. 지금 ETF로 빙의됐을 뿐이지만 어쨌든 펀드를 막 담은 거잖아요. 펀드 담을 때도 무난한 걸로 담았어요. 그냥 뭐 코리아 무슨 증권 투자 신탁 이런 걸로 담고 미국 펀드 이런 식으로 담았었잖아요.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많은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열어보면 마이너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쉬운 길을 두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극도로 어려운 길을 다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그냥 나스닥 100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있었는 게 나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은 금융인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ETF를 우리 간접 투자 시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ETF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그래도 너무 광범위하고 뭔가 봐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거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책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압박이 많이 든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S&P 500 ETF를 딱 사는 것까지는 쉬운 일인데 사람들은 쉬운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찾게 되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요, 지금 ETF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종목 투자를 하시다가 ETF 투자도 같이 보통 하시는데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근데 보통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바텀업이라고 저희가 분석 방법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매출 보고 기업의 영업이익 보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까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 얘기를 하는데 ETF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저는 탑다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ETF는 탑다운. 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이지만 탑다운이 뭐냐면 매크로를 보고 매크로가 주로 뭐를 보면 좀 매크로가 쓸까요? 매크로가 이제 경제 지표들인 거죠. 그 나라의 경제 혹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경제라던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도 매크로일 수도 있고 정책적인 이슈들도 매크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뭐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다면은 탈세계화라는 것도 이제 매크로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계화의 흐름이 2016년 브렉시트 때부터 이제 흔들려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무역개방 제도가 많이 꺾였는데 이 탈세계화라는 컨셉을 탈세계화하면 수혜주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신다기보다는 이 탈세계화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뭐가 보이냐면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사이가 나쁘겠구나.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들 치는 나라들한테만 우호적이겠구나.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 중국이 공장의 지위를 잃고 어떤 나라가 수혜를 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책에서도 그랬는데 이렇게 매크로 분석하고 좋고 국가별로 경제지표 놓고 바라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 글로벌 경제. 네, 왜냐하면 경제가 튼튼하면 주식 흔들려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경제가 불안정하면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IMF에서 분기마다 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는데 그걸 다 읽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순간 놀랐습니다. IMF 경제 전망 자료. 제목만. 제목이랑 뭘 보셔야 되냐면 국가별 경제 전망을 해놓은 표 있어요. 표. 그거 2개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목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글로벌 경제가 어떻다가 보이고 그 표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좋고 이건 별로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 전망 자료는 대략 언제쯤 나오나요? 1, 7, 10 요렇게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네, 다음 맞아요. 연도 거를 보니까. 네, 그 다음 연도 거를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바꾸든지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뭘 고르셔야 되냐면 오케이 나는 이 나라에 투자는 하는데 이 나라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OECD 경제 전망 지수 근데 이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들어가지고 OECD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실 필요는 없고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좋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나쁘다 그럼 나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좀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시장의 주인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개의 주체라고 보는데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리고 중앙은행. 주가의 영향을 누가 지금 가장 많이 주는지를 이제 저는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도주 말고 주식시장이라고 통칭되는 자산시장에서 망망대해에 저희가 큰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자금을 이동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부, 기업, 중앙은행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가장 근래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 정부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블랙스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거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죠. 그럼 그 정책들한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편입니다. 그때 각광을 받았던 게 IT 기업들.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한테 QR코드 인증을 정부가 받아라 라고 저희가 이제 출입할 때마다 QR을 찍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IT 기업들이 정부의 수혜주로 떠올라서 정부가 주인공일 때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냈던 법안이 IRA, 그 다음에 칩4인데, 그런 법안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런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는 이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탈피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정책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 근데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정부가 주인공일 때는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꾸준히 이거를 막 10년씩 모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정부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보통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정부가 기업들을 밀어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다보면은 기업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복기를 해보시면 기업들이 정말 좋았고, 그때 어떤 세상이었냐면 2010년 이후로 가장 글로벌 IPO가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2021년이. 글로벌 IPO가 많다라는 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성장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다 이제 상장을 시켜주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거든요. 2021년도가 이제 제로금리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인공일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우리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투자하고 앞으로 추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2021년도에 애플이 자기네들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애플카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당일 주가가 5%가 7%가 올랐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폐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기업들의 소식에 눈여겨보셔야 된다가 기업들의 시대. 그 다음에는 보통 어떤 시대가 오냐면, 모든 것이 과열되고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기업들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이 갑자기 덕 하고 등장을 합니다. 금리 인상해야겠는데? 고용이 너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수준까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화랑을 띠고 고용이 잘 되면은 중앙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시장은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울할 정도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주인공일 때는 안전자산에 하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인컴형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성장주보다는 뭐 가치주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내 자금을 옮겨야겠다. 그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을 바라보실 때,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뭘 봐야 될지 알 것 같고요. 그 구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인지, 선장이 누구인지를 고려하는 투자라는 게 되게 우리 투자자들의 한계를 잘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서 주도하는 입장보다는 누군가의 배에 타서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타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장이 누구인지, 누가 모는 배를 탈 것인지에 대해서 큼직큼직한 고민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